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권이 독재로 간다든지 인권 단합을 한다든지 헌법을 유린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몇 개 헌법에 해놓았습니다. 그게 탄핵입니다. 탄핵. 대통령도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친독재 정권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독재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헌법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는 행동은 다 헌법 위반인데 국회가 3분의 2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를 통한 탄핵 소추도 안 된다. 설사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완벽하게 독재 정권에 장악되고 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돼버린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다 막힐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저항권. 이거는 헌법에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독재 정권, 반헌법적 정권을 물러나게 할 수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국민저항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저항권이 4.19 때 이게 한번 인정이 됐습니다. 4.19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한 거. 그때 시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사격을 해가지고 한 약 2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19가 성공한 이후에는 진압한 행위, 즉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학생, 시민들을 진압한 행위가 이게 불법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저항권이 인정되고 국민저항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 경찰의 발포 행위가 이게 불법화 돼가지고 책임자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최인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권, 그 중에서도 히틀러와 같은 파쇼 정권 또는 공산 정권,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공산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게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 자, 칠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칠레 하면은 무슨 FTA를 우리나라와 빨리 맺어가지고 남미 국가 중에서 매우 친근한 나라입니다. 칠레 와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느다란 나라입니다. 남북 간 길이가 4,000km나 됩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4배고 인구는 약 2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약 3만 달러에 육박을 하고 삶의 질 랭킹에서는 세계 180여 개국 중 최근 통계를 보면 한 38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칠레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모든 통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73년에 이 좌파 정권을 타도하고 등장한 이 피노체트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이 피노체트는 말년에 아주 이상한 꼴을 한번 당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넘기고 물러난 민간인으로서 1998년에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런던을 방문했는데 방문한 김에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척추 수술. 이때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체포영장이 왜 발부가 됐느냐. 스페인이 인터폴을 통해서 피노체트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인터폴은 국제형사경찰기구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살인 혐의입니다. 피노체트가 집권했을 때 민주인사를 탄압했다 해가지고 스페인이 영국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영국 판사가 피노체트를 체포하는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노체트가 당시에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2년 동안 귀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붙들려 있었어요. 이러니까 칠레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피노체트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영국이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는 피노체트를 구금할 수 있느냐? 면책 특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미를 방문했을 때 영국 식민지 통치기관의 인권 유린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럼 구금하자. 엘리자베스 여왕도 구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은 영국 상급심에서 이 경우에는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한 200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피노체트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아주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 30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칠레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인 주도 국가입니다. 이 인디안과 백인이 섞인 인구가 그 사이에서 나오는 혼혈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또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 수준도 높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자연은 아름답고 또 아주 자연 광물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동구리. 1960년대에 들어가면은 남미에서 쿠데타 선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칠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미의 ABC 국가라고 해가지고 A는 아르헨티나, B는 브라질, C는 칠레 이게 3대 강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칠레가 가장 우선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부터 70년까지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든 이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은 허위의식, 허영심, 인기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프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에두아르도 프레이가 64년부터 70년까지 집권하면서 서서히 칠레의 정치 질서가 중도 좌파로 기우기 시작합니다. 중도 좌파. 전통적인 칠레 외교 노선은 친미였습니다. 그리고 친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 대통령은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서 친동구 공산권 정책을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프레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스위스 계통의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칠레가 당연히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동구 공산권 국가와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탈미 친공산권 외교는 남미 여러 나라들이 1947년에 맺은 미주 상호 방위 조약 정신에도 위배되었어요. 중도 좌파로 간 이 정치의 이 지형이 중도 좌파로 기우는 이런 과정에서 1970년 9월 4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요. 집권 여당인 기독교 민주당은 토미치라는 후보를 내세웠고 극우파 진영인 국민당은 알렉산더리라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이 인민통합전선이
사회당의 살바도르 아옌데를 또 후보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 3파전으로 갔는데 직접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집권 여당 후보가 27.8% 득표, 국민당 후보가 35%, 사회당의 아옌데가 36.2%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옌데가 36.2% 지지로 1등이긴 하지만은 다른 두 후보도 상당 득표를 했습니다. 3분대였습니다. 그런데 칠레의 선거법에 따르면은 직접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국회에서 상위 두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집권 여당인 기민당은 같은 보수 정당인 국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완전히 이념이 반대인 사회당의 아옌데를 지지하고 그를 당선시켰습니다. 말하면 중도 우파가 분열해버렸습니다. 반좌파 연합전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이 칠레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의 분열로서만 좌파는 어느 나라든지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쓰는 정책은, 공산주의자가 쓰는 정책은 항상 분열 정책입니다. 혼자서는 과반수를, 보수 중도가 단결을 하면은 절대로 집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항상 분열시킵니다. 분열을 통해서 집권을 하는 것이 이 좌파의 정책이고 좌파의 생리입니다. 좌파 정권은 들어서면은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국민을 통합하는 쪽보다는 분열시키는 쪽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 4.3 사건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론을 분열시켜 놓아야 집권 세력이 그나마 30%, 40%로서도 다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에 의한 거죠. 이것은 개혁투쟁론자들의 이 속성입니다. 그것이 전략입니다. 또한 이 아옌데도 바로 36%의 지지율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필코 분열적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인기, 파퓰리즘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때 긴장한 것이 당시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에 있던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칠레는 당시에 남한과의 단독 수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옌데는 취임하기 1년 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수교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옌데가 들어서니까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옌데는 소수로 집권을 했지만은 과감하게, 무모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 투자 기업을 국유화하고 외채를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칠레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구리광산입니다. 이 동광산에 미국 등 외국 자본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국유화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큰 반발이 생겼습니다. 또 ITT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 자산도 칠레 정부가 그냥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국유화나 자산 몰수 조치를 취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로부터 일시적인 환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저급한 민족주의를 자극을 하니까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통상관계 정도로 맺을 줄 알았더니 바로 대사협력 관계를 하고, 대만과는 단교를 하고,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쿠바의 카스트로가 당시 남미에서는 반미 전선의 아주 영웅이었습니다. 이 칠레가 쿠바와 카스트로와 매우 가까워져 가지고 쿠바의 경호원들이 아옌데의 경호를 할 정도가 됐습니다. 또 칠레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옌데 대통령은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민중 중심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이제 종교였습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종교와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천주교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 개혁을 한다면서 전통적인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려고 한다. 단원제. 그러니까 이 상원 의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이런 급격한 개혁으로 경제에 적신호를 울렸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농업도 피폐해지고 농산물 수출국이 이제는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이때부터는 아연대 정권의 친소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압박을 가합니다. 국유화된 미국 자본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신규 차관을 더 대지 않고 각종 규제, 전략적 설비의 수출 통제, 동광석의 수입 금지, 동광석의 국제시세를 일부러 떨어뜨린다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연대 칠레 정권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연대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영향인지 유대인들을 많이 이 내각에 고용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막강한 유대인들하고는 별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 유대인들을, 칠레 유대인들을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엔데의 치명적 실수는 뭐냐? 사회당 산하에 좌익 혁명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끔 테러도 합니다. 비밀 장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니까 이게 군대로 침투해가지고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루머가 퍼지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대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극좌 정책을 쓰니까 이제 경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집권한 다음 해에 물가 상승률이 150%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363%로 뜁니다. 이때 칠레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외교관이 오랜만에 이 사회주의화되고 있는 수도 산티아고를 방문하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처럼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화려했던 상가는 철시 상태고 주유소와 빵가게 앞에서는 절망적인 표정을 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모범국가이던 나라가 어떻게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는 바람에 이렇게 몰락을 하느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 혼란, 외교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가 몰려오니까 이제 민심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돌아선 것이 국회와 법원입니다. 1973년 5월 26일에 칠레 대법원은 아엔데가 수행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국가 정체성을 물러난다. 일종의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 몇 개월 뒤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아엔데 사도 공작을 벌이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군부의 동향입니다. 군부의.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보면은 좌우 대결 때 군은 항상 오른쪽에 붙습니다. 군, 가톨릭, 지주,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붙고 왼쪽으로는 지식인, 노동자, 이렇게 정렬되는 수가 많은데 이 칠레 군부는 쿠데타를 그동안에 별로 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존경을 받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신경을 썼느냐 하면은 집권 사회당이 만든 이 무장 조직이 테러를 하고 있다. 이게 군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군의 상층부가 아엔데를 상당히 의심하고면서 때로는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일부 부대가 군사 쿠데타를 모의를 했다가 곧 진압이 됐습니다.
그 진압한 사람이 바로 피노체트 육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피노체트 육군 총사령관은 아옌데와 옛날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아옌데가 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옌데가 임명한 피노체트 육군 총사령관이 육군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해군 공군까지 합쳐서 3군이 합동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1973년 9월 11일입니다. 이 교전 과정에서 아옌데는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나중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자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진압 과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권을 한 피노체트 이 군사 정권은 무자비한 탄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이 칠레가 공산화되는 것 또는 내란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았다는 평을 받습니다. 막았다. 그리고 피노체트 정권은 북한과는 이제 단교하고 박정희의 성공적 경제개발 모델을 참고로 하여 국가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칠레 정부 때 많은 전문가들 한국을 보내가지고 박정희의 경제개발, 외자 유치 전략, 수출 주도, 자유무역지대 설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갔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피노체트 정부는 외교 노선을 다시 서방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돼요. 연간 수백 %나 하던 인플레도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7년 동안 권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이행하고 나서도 육군 총사령관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이 한국 외교관이 피노체트 시절에 칠레를 방문을 했더니 다시 산티아고의 거리가 번영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 번 느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나라가 단시간에 황폐화 되는데 지도자를 또 제대로 뽑으면은 또 금방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죠. 칠레 사람들은 어쨌든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잘못 뽑은 선택을 사실은 선택으로 갖고 온 가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칠레의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칠레 군부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다. 즉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칠레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쿠데타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칠레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피노체트의 등장으로 칠레의 공산화를 저지를 했고 동시에 경제, 사회 부분의 개혁에 의해서 그 칠레가 다시 민족으로 복구한 다음에 과거의 그 안정된 나라의 위치를 다취하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냐, 국가가 더 소중하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아옌데 정권한테 계속 주어가지고 칠레가 공산화된 것이 더 좋았느냐, 아니면은 수천 명 정도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 공산주의 세력을 일소하고 다시 칠레라는 나라를 부국강병하는 나라로 다시 세우는 게 그게 옳았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냐 아니면 국가 수호냐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피노체트 같은 군부는 국가 수호를 선택을 했고 나중에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나중에 또 피노체트이 이 감옥에 간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택 연금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칠레를 재건한 공과 인권 탄압을 한 그 과를 이렇게 재면은 어느 쪽이 높으냐? 저는 국가를 수호한 피노체트의 공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인권 탄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국가도 그런 운명적인 순간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라도 국가를 수호하는 게 맞다. 그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일 경우에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자유를 제한을 하더라도 국가 수호가 먼저다. 그러니까 국가가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존재다. 국가가 민주와 민족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다. 더구나 그 국가가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국민국가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선거의 제도를 인정을 하고 언론 자유를 인정하는 이런 자유민주 지향의 국가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유가 제한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 정권이나 파쇼 정권으로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 칠레였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집권한 세력이 독재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시도할 때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 중에서 칠레의 사례가 오늘 대한민국과 어떤 연관, 어떤 비교점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